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상승 탄력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다라는 것은 미국의 탄탄한 기업들, 잘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도 크게 움직였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과 나스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M7 기업들이 모두 다 올랐다라는 부분이 특히나 오늘 한국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M7 기업 가운데서 가장 큰 탄력을 보인 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물론 간밤에 엔비디아도 3%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 역시 투자자들의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기업인 만큼 결국에 주가가 7%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테슬라에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느냐라고 본다면은 글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었지만 사실 숫자로 찍히는 정말 냉정한 그러한 지표들은 오히려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증시의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단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함께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X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24시간 7일 동안 24/7 컨퍼런스, 서버 그리고 팩토리 룸즈에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에 매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효율성 수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약간 뒷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뒷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는 시간을 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한 시간 이후로부터 테슬라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복귀할 때가 됐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는 이와 같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밤에 비슷한 발언들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 그리고 XAI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 포커스드 온 나는 완전히 집중을 하겠다라면서 좀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의 수장이 내가 24시간 7일 동안 말 그대로 365일 그리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사업에 다시 한번 매진하겠다라고 밝힌다면은 당연히 주가가 화답을 하겠죠. 투자자들은 이에 아주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하나를 믿고 이렇게 주가 자체가 좀 끌어올려진 모습인데 다만 지금 테슬라에 나오는 지표들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지고 온 표인데요. 봤더니 4월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유럽 내에서 어떤 자동차들이 각각 팔렸나 봤더니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보시다시피 35.3%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란색 표가 노란색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기차인데요. HEV.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테슬라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만들지 않습니다. 순수 배터리로만 가는 그러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율이 35%대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CNBC는 이렇게 딱 꼬집었습니다. 테슬라는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기업인데 앞으로 유럽에서 조금 더 입지가 불안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테슬라 보시다시피 4월에 유럽 차량 판매가 7,261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지난해 2024년 4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49%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모두가 자동차를 안 사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표가 발표가 된 거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5년 4월에
1.3% 넘게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자동차는 더 많이 팔렸는데 테슬라의 전기차는 49%나 덜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4월 전체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넘게 증가했는데도 테슬라의 판매량은 오히려 4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커지고 있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숫자로 저희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바로 비아디입니다. 여러분들 비아디 다들 알고 계시죠? 비아디 보면은 4월에 유럽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세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359%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49% 감소했다라는 부분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죠. 7,231대를 팔았다라고 하고요. 앞서서 만나보셨지만 테슬라의 4월 유럽 차량 판매량은 7,261대입니다.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비아디의 약진이 어마어마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아디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순수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에서 더 많이 앞선 달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의 4월은 테슬라에게는 좀 힘든 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토의 애널리스트인 펠림의 무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의 판매량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친 것의 의미는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중에 최고는 테슬라지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력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한데 다만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는 그런 대수를 본다면은 비아디가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를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수년 동안 유럽의 BEV 시장을 주도한 반면 비아디는 2022년 말에야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시즌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물론 좋긴 하지만은 이제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점차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이러한 저희가 비아디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만은 샤오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와 비슷한 스펙의 이 전기차를 공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베런스틴은 지금 이제 비아디만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는 중국 안에서 샤오미와도 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 샤오미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점유율을 늘려나갈지 정말 앞서서 만나봤던 것처럼 4월의 판매량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급감을 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그런데 주가는 좋았습니다. 7% 가깝게 급등세가 나왔고요. 간밤에 362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주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앞서서 만나봤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했지만 이런 부진한 부분들이 이미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내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보택시를 무조건 6월 말 안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약간 줄긴 했지만은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이렇게 기술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공개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정도를 보나 봤더니 지금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5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서 7명은 스트롱 바이, 강력하게 매수를 현재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8명은 바이, 매수하라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 18명은 홀드입니다. 중립 투자 의견, 그리고 8명은 언더퍼폼,
투자 수익률이 하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명은 셀, 매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테슬라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89달러입니다. 지금 주가가 더 높죠. 다만 가장 높게 보는 쪽은 500달러입니다. 이 500달러 목표 주가는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주가인데 500달러를 제시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올 기술에 대한 이 모멘텀이다라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분명히 500달러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밤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표는 안 좋았지만은 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정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시장은 늘 답을 안다라는 말처럼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테슬라의 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2025년 연말까지 그리고 짧게는 2025년 6월 말에 진짜 로보택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일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간밤에는 그 서학개미 분들이 환호할 만한 결과가 나왔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데 급등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지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협상만 앞으로 영국 이후에 뭐 지금 인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EU도 지금 6월 7월 9일까지 해야 되죠. 이런 것만 잘 나오면은 주가는 굉장히 회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던 동결을 하던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6월 달에는 뭐 거의 동결이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도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는 그것을 손댈 수 없으니 지금 내년도까지는 파월을 어떻게 못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가는데 금리 인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하나둘씩 맺어가면서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런 좋은 회복의 모습들. 그럼 트럼프의 어떤 지지도도 상승을 할 것이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흔들림이 심했던 그 구간이 결국 저점 매수의 구간이 되었고요. 트럼프를 잠깐 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해리스를 지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내주면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을 때는 트럼프를 싫어했다가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다시 트럼프를 트황상이라고 부르면서 치켜 세우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왜냐하면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 저점 매수를 했다면은 다시 또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트럼프에게도 별 욕을 안 하면서 자기 계좌도 빵빵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캐시우드가 말한 5년 내 2,600달러에 대한 부분은 뭐 모든 것이 그게 실현됐어야 될 상황인데 또 거기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캐시우드 말이 맞았네.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다 결과론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이 자산과 자기의 투자 스타일, 그다음에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레퍼런스를 참조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M7 기업 가운데서 특징주라면 당연히 뭐 테슬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아까 그 비아디 얘기가 나왔지만 심천에서 CATL이 1위고 비아디가 2위죠. 그러니까 중국 심천 지수는 완전히 이 지금 전기차 밸류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닝더스타이 CATL이라고 불리우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을 완벽하게 누르고 그렇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바닥이 어딘가 싶어서 계속 찾고 있지만 그 바닥이 아니었던 그렇죠? 계속해서 꺼지고 있는데 지금 심천의 1위 종목이 CATL은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율을 완전히 다 압도적으로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합쳐도 CATL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다가 비아디까지 있죠. 근데 비아디는 전기차까지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1, 2위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밸류 체인이 너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씬에서 TSMC가 제조를 이끄니까 앞단에 알집테크, 그 다음에 이 뒷단에 뭐 ASE 테크놀로지 이렇게 같이 밸류 체인 모두가 상승하는 효과가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BYD, 샤오미 같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CATL에 그걸 탑재를 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이렇게 돼버리니까 TSMC처럼 그렇게 공고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BYD랑 경쟁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중요하겠죠. 지금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UBS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테슬라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 지금 설문조사를 인용을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가 어느 데서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몇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응답률은 몇 %인지 그런 모든 변수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설문조사란 게 언론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여론조사 기관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느냐, 인용을 언제 하느냐 그거에 따라 너무 틀려요. 어쨌든 UBS에서 이 한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관심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가격 경쟁력도 지금 떨어지고 지금 그 테슬라 차량이 이미 포화 상태여 있는데 판매 모델이 제한적이라는 테슬라는 섹시 모델이 아닙니까? 그렇죠? S3가 옆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2고 그래서 섹시 모델 4개인데 그중에 이제 S에서 이제 그 새로운 게 하나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모델 Y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주니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좀 노후화됐다. 이러한 뭐 지적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또 뭘 늘릴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섹시 2나 뭐 섹시 Z를 뭐 붙여서 뭐 Z가 나오려나? 저렴한 거 이제 하나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샤오미랑 저기 가격 대응을 하려고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딱 그거죠.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아까 UBS가 설문조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테슬라 차량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해서 BYD나 샤오미에 비해서 웃돈을 주고도 샀는데 지금은 두 개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관세 전쟁의 여파 속에서 중국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이 일단 미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지금 감안하고라도 테슬라가 너무 좋아서 살려는 사람조차도 이제 기술적 우위가 더 이상 있지 않으니 돈을 더 주고는 안 사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양쪽으로 문제인 거죠. 마음 쪽으로 미국이 멀어서 안 사는 거 플러스 합리적으로 따져서 사는 사람도 안 사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 아까 그걸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쯤 되니 그게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까지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사실 전기차는 대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원가 중에서 배터리가 비싼 거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이 테슬라를 따라서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좀 더욱더 수익성이 안 좋아질까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사실은 2차 전지가 정말로 어떤 큰 팬덤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서 잘 돌이켜 보시면 그죠, 이성적으로 정말 광기설인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것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뭐 손쓸 수조차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그 예전의 고점을 상상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까를 손실을 조금이라도 줘서 빠져나올까를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저점 매수라던가 물을 탄다던가 이런 경우는 그냥 평생 거기서 목매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호를 단신으로 굳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여기서 이제 단가가 낮춰지면 결국에는 밑으로도 다 내려가겠죠. 그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거기서 또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 단가가 위에서 내려가 버리니까 다 밑에까지 압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 짚고 왔습니다.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 한국 시장이랑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물론 테슬라의 밸류체인 단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법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한국의 전기차 밸류체인 단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가격 경쟁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겨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즉슨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앞으로 저가 경쟁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배터리의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주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전의 고점까지 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간밤 시장의 특징주를 좀 짚고 가죠. 어떤 기업 보셨어요? 네, 코어이브입니다. 3월에 성장한.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어제도 또 20% 올랐습니다. 와, 어제 투자 의견 하향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이거 지금 저기 원자력에서도 있잖아요. 앱클로. 네. 원자력에서도 앱클로란 게 있고 앱클로? 지금 요 반도체 씬에서 코어이브 이 두 개가 약간 스타트업이라서 지금 재무제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투톱이에요. 원자력 르네상스를 연다고 해서 지금 앱클로가 완전히 날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어이브가 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슈퍼칩을 제공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서 누가 더 뛰어난 인공지능 만드는지, 그렇죠? 지금 오픈 AI의 챗 GPT가 저기 똑똑한지, 테슬라의 그록이 또 똑똑한지, 구글의 제미나이가 똑똑한지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24시간 데이터 센터를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마구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열한 그런 어떤 슈퍼 초대형 기업들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데가 있죠. 예를 들어 헤비급이라고 그걸 친다면 미들급도 있고 무슨 벤턴급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동네의 연구기관이라든가, 동네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공지능 개발 학습을 하겠죠. 와. 그럼 그런 데서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빌리기에는 자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그리고 축약돼서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자력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원자력도 거대한 대형 원자로 하다가 3.5세대, 4세대로 가면서 소형 원자로인 SMR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군기지에 이렇게 심어놓는다고 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죠. 클라우드를 비싼 걸 못 쓰니까 이런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을 통해서 코어이브 같은 업체들이죠. 네. 여기서 싸게 빌리는 겁니다. GPU만 특화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슈퍼칩이라고 해서 CPU, GPU에다가 이 여러 가지 칩이 다 합체된 엄청 거대한 칩을 운영하는 것이고 GPU에 특화돼서 아주 미니멈돼서 모듈화된 것을 코어이브가 빌려주는 거죠. 싸게. 그래서 이런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코어이브를 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신의 실적 플러스 코어이브가 오른 것만큼의 지분법 평가이익까지 지금 얻는 상황이 되겠죠. 지분의 이 시세 차익마저. 지금 현재 주식이 2,420만 주 정도 소유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 5% 넘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PO 당시에 5% 넘었으니까 지금 비중이 더 늘었겠죠.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는 자신의 밸류 체인에 속하고 새롭게 나타난 나뭇가지들을 싹 다 이렇게 지분을 소유하면서 네. 절대 이 트렌드를 놓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어이브가 말 그대로 민주식이 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바클레이즈는 단기 과열이다, 투자 의견 하향한다, 목표 주가 $100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는 무시하고 당연히 지금 코어이브 주가 탄력 아주 좋고요. 이어서 이제 한국 시장을 좀 옮겨가 보죠. 소장님 어떤 거 보세요? 네, 요즘에 한국 시장은 바이오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와, 바이오 좋죠. 예전에 4대 천왕 얘기 다 드렸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지금 하나 뭐였죠? ABL 바이오죠. 이 네 개가 미친 듯이 서로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미 시가총액 1위를 완전히 굳혀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다 날아가고 있는데 최근엔 또 ABL 바이오가 지금 날아가고 있죠. 각자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을 뚫고 가는 셔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치매 일종의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을 치료를 지금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뛰어난 약이 있어도 그거를 뇌 안으로 집어넣지 못해요. 우리는 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가 가장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단한 뼈로도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뇌혈관 장벽이라고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걸 직접 주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태우고 가는 배 같은 거죠. 배나 비행기를 갖고 있는 거죠. 에이벨 배원은. 그리고 이중항체 기술을 또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DC 기술도 활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GSK가 이 기술을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계약금 739억 원을 수령했다는 최근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그 소식 나올 때 뭐 얼마치가 나왔다. 이게 일시불이 아니죠. 전부 다 규모를 합친 거죠. 근데 대부분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일단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가져간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라이센스 인을 해간 그 업체가 임상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럼 임상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라고 배당금식으로 꽂히는 걸 또 돈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상용화가 돼서 팔리잖아요. 팔리면 또 팔리는 데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로열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총 규모를 합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규모가 3조 9,623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739억 원이라는 맨 앞단 거를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의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일스톤을 쭉 받고 나중에 개발 허가 상업화 성공 시에 3조 9,623억 원의 요 최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알테오젠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알테오젠이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꽂아놨잖아요. 기술 수출을 많이 펼쳐놨고.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밑에 바탕이 깔려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실패한 바이오 업체들은 꽃장사하고 장례식장하고 빵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ABL 바이오 만나보고 왔는데 어제 또 22% 넘게 급등세 나타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은 최근 들어서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선 또 가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